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한 장면을 상상해 보시겠어요? 1944년 만주의 어느 벌판입니다. 두 명의 조선인 청년이 있어요. 둘 다 총을 들고 있습니다. 둘 다 일본군 군복을 입고 있죠. 하지만 이 두 청년의 운명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한 청년은 일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한 장교입니다. 그는 다카기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혈서까지 써가며 일본군에 지원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는 만주에서 독립군을 토벌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같은 조선인이 잡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청년은 이등병입니다. 신학교에 다니다가 강제로 끌려온 학병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지금 목숨을 건 탈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본군 부대를 빠져나가서 6,000리를 걸어서 중국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찾아가려고요. 그곳에서 광복군에 합류해 항일투쟁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청년의 이름은 박정희. 두 번째 청년의 이름은 장준하. 30년 후 이 두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대통령으로, 한 사람은 그 대통령에 맞서는 민주투사로. 그리고 그 대결의 끝은 비극이었습니다. 오늘은 장준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박정희라는 인물과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정반대의 선택을 한 두 사람. 그 엇갈린 운명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두 사람이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박정희는 1917년생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태어났죠.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공부를 잘해서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했어요. 졸업 후 문경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평범한 조선인 청년의 삶이죠. 그런데 박정희는 교사 생활에 만족하지 못했어요. 더 큰 야망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길은 뭐였을까요? 바로 만주군관학교 지원이었습니다. 당시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는지 아세요? 일본에 대한 충성을 증명해야 했어요. 박정희는 혈서를 썼습니다. 자기 피로 충성을 맹세한 거예요. 그리고 다카기 마사오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창씨 개명을 했죠. 만주군관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박정희는 일본 육군사관학교로 유학을 갑니다. 거기서도 뛰어난 성적을 거뒀어요. 그리고 1944년 만주군 소위로 임관합니다. 그의 임무는 뭐였을까요? 만주 지역의 비적 토벌이었습니다. 비적이라는 건 일본의 표현이에요. 실제로는 독립군, 항일빨치산,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었죠. 같은 해 1944년 장준하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장준하는 1918년생입니다.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신학교에 다니다가 1944년 1월 학병으로 강제 징집됩니다. 일본이 태평양 전쟁에서 밀리기 시작하자 조선인 대학생들까지 끌어다 총알바지로 쓰려고 한 거죠. 장준하도 일본군 군복을 입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완전히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탈출해야 한다. 임시정부를 찾아가야 한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보이시나요? 박정희는 스스로 지원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었습니다. 독립군을 잡는 쪽에 섰어요. 장준하는 강제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려 했습니다. 같은 시대, 같은 식민지 조선인으로 태어났지만 선택은 이토록 달랐습니다. 장준하는 입대하기 전 아내 김희숙에게 은밀한 약속을 해둡니다. 내 편지에 돌베개라는 말이 있거든. 탈출한 줄 알아라. 돌베개. 성경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형의 분노를 피해 도망치던 중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자다가 꿈에 하나님의 사닥 다리를 본 장면이죠. 도피와 방황, 그리고 그 속에서 만난 신의 인도. 장준하는 자신의 탈출을 이 성경 이야기에 빗댄 겁니다.
그리고 1944년 7월 정말로 탈출합니다. 중국 쉬저우에 주둔해 있던 일본군 부대에서 빠져나온 장준하와 동료들은 무려 6,000리약, 2,400km을 걸어서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향해 떠납니다. 6,000리가 어느 정도 거리인지 감이 안 오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400km입니다. 6번 왕복하는 거리예요. 그것도 포장도로가 아니라 험준한 산악지대와 전쟁터 한복판을 지나야 했습니다. 일본군에 발각되면 즉결 처형입니다. 중국인에게 신고당하면 역시 끝이에요. 식량이 떨어지면 굶어 죽는 거죠. 어떤 날은 깊은 산속에서 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잤습니다. 돌베개도 사치였던 날들, 눈베개를 베고 잤다고 장준하는 회고했어요. 우리는 무기를 가졌습니다. 조국을 찾아야 한다는 목표물을 똑바로 겨냥한 젊음이란 이름의 무기입니다. 이 문장은 지금 파주에 있는 장준하의 묘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장준하가 목숨을 걸고 독립군에 합류하려 할 때 박정희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박정희는 만주군 소위로서 간도 지역에서 활동했습니다. 그의 부대가 수행한 임무 중에는 항일 세력 토벌이 있었어요. 이 시기 박정희의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이 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일본군 장교로서 일본의 전쟁 수행에 협력했고 그 과정에서 독립운동 세력과 적대적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현대로 비유해 볼까요? 요즘으로 치면 이런 거예요. 한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직원은 회사에 저항하는 노조에 가입해서 싸웁니다. 또 다른 직원은 오히려 회사 편에 서서 노조원들을 색출하는 일을 합니다. 둘 다 같은 회사 직원이지만 완전히 반대편에 선 거죠. 물론 당시 상황이 단순하지는 않았어요. 식민지 조선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장준하의 사례가 보여주는 건 뭘까요? 선택지가 없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장준하는 그 길을 선택했고 박정희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 차이가 30년 후 두 사람의 관계를 규정하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장준하라는 사람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들여다볼까요? 1960년대 어느 날 한 노인이 서울의 한 잡지사를 찾아옵니다. 사상계, 당시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잡지였죠. 노인은 멀리서 아들을 보러 올라온 참에 잡지사에 들렀습니다. 준하야, 나한테만큼은 잡지 한 권 공짜로 주면 안 되겠니? 그러자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안 됩니다, 아버님. 직접 돈 주고 사서 읽으세요. 네, 친아버지한테 잡지 한 권 공짜로 못 준다고 한 거예요. 아버지 장석인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나서 원래 아들 집에서 하루 묵으려던 계획을 싹 접고 바로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게 장준하라는 사람이에요. 원칙 앞에서는 친아버지도 예외가 없었던 사람. 장남 장옥권 씨는 연세대학교에 합격하고도 등록금이 없어서 입학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회의원 아버지를 둔 아들이요. 당시 연세대 명예총장 백낙준이 장학생으로 특별 입학시켜주겠다고 했지만 장준하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재수해서 고려대에 지원했다가 또 떨어졌을 때 절친한 친구. 김준엽 당시 고려대 교수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나섰지만 역시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장옥권 씨의 최종 학력은 고등학교 졸업으로 남게 됩니다. 반면 박정희는 어땠을까요? 훗날 대통령이 된 박정희의 주변에는 측근들이 부정축제를 일삼았고 자녀들은 각종 특혜를 누렸습니다. 물론 박정희 본인은 검소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그의 정권 전체가 청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죠. 두 사람의 차이가 또 한 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장준하의 반일 감정이 얼마나 철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1960년대 어느 아침 장남 장옥권 씨가 자기 방에서 레코드판을 틀었어요. 사카모토 큐의 우에오 무이테 아루코우
당시 전 세계적으로 데이트한 곡이었죠. 이 소리를 들은 장준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벌컥 방문을 열더니 아침 대바람부터 일본말 듣게 하느냐? 라고 소리를 지르며 레코드판을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당에 집어던져 산산조각을 냈어요. 심지어 장호권 씨가 외할머니와 일본어로 농담을 주고받고 있었을 때는 장모님한테까지 집안에서 일본어 쓰지 마십시오. 라고 한 소리 했습니다. 장모님한테요. 사상계를 운영할 때 야마하 피아노에서 광고를 실어달라고 했을 때도 단칼에 거절했어요. 일제니까요. 이 정도의 반일 감정, 어디서 온 걸까요? 6,000리를 걸어서 독립군에 합류했던 경험.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서 탈출했던 그 시간들. 그리고 박정희 같은 사람들이 일본군 장교로서 독립군을 토벌하던 그 현실. 장준하에게 일본은 단순한 적국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 의미를 규정하는 원점이었어요. 그래서 타협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드디어 충칭에 도착한 장준하.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 펄럭이는 태극기를 본 순간 그와 동료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000리를 걸어온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조국의 품에 안겼구나. 그런데 이 감격은 며칠을 넘기지 못했어요. 임시정부에 도착해서 장준하가 본 것은 상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극심한 파벌 싸움에 휘말려 있었거든요. 서로 다른 노선을 가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싸우고 헐뜯고 분열되어 있었죠. 목숨을 걸고 찾아온 청년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였겠어요? 장준하는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임시정부 원로들이 모인 자리에서 폭탄 같은 연설을 합니다. 저는 임시정부를 찾아온 것을 후회합니다. 다시 일본군으로 돌아가서 비행기를 몰고 와서 이곳에 폭탄을 떨어뜨리고 싶습니다. 60대가 넘은 독립운동의 원로들 앞에서 20대 청년이 임시정부를 폭파하고 싶다고 외친 거예요. 유교적 분위기가 훨씬 강했던 시대에 이런 말을 했으니 얼마나 큰 파장이었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원로들이 이 청년을 처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원로들 자신도 임시정부의 분열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 불같은 성격,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기질. 이게 바로 30년 후 박정희와 정면 충돌하게 되는 장준하의 본질이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됩니다. 장준하는 광복군 일원으로 해방을 맞았습니다. OSS 미국 전략첩보국과 협력해서 서울 진공 작전까지 훈련받고 있었는데 일본이 예상보다 빨리 항복하는 바람에 실행되지는 못했죠. 박정희는 어땠을까요? 해방 당시 그는 만주군 중위였습니다. 일본의 패전과 함께 만주군은 해체되었고 박정희는 조선으로 돌아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있어요. 해방 후 박정희는 잠시 좌익 활동을 합니다. 남로당에 가입했다가 숙군 과정에서 발각되어 사형 선고까지 받았죠. 하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살아남아서 결국 군에 남게 됩니다. 장준하는 해방 후 어떻게 됐을까요? 임시정부 요인들과 함께 귀국합니다. 하지만 화려한 영접 같은 건 없었어요. 임시정부는 미군정에 의해 공식 정부로 인정받지 못했거든요. 광복군 출신들은 이렇다 할 대우도 받지 못한 채 각자 흩어져야 했습니다. 독립군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홀대받고 일본군 장교 출신은 한국군 장교로 편입되어 출세하는 아이러니. 이게 해방 후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장준하의 삶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는 6.25 전쟁 때였습니다.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이 서울에 입성하던 날. 장준하의 어머니 김경문 여사는 인민군의 탱크를 보고 충격을 받아 그 자리에서 실신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쇼크사로 돌아가셨어요. 향년 55세. 동생 장익하는 유엔군 통역장교였는데 전투 중에 실종되었습니다. 시신도 찾지 못했어요. 할아버지도 전쟁의 고생 끝에 노안으로 별세했고 부산 피난 중에는 어린 딸까지 요절했습니다. 한 번에 어머니, 동생, 할아버지, 딸을 잃은 거예요.
장준하 본인은 인민군 치하에서 숨어 살아야 했습니다. 어떻게요? 의사 가운을 입고 약 몇 가지를 들고 다니며 가짜 의사 행세를 한 거예요. 광복군 출신의 독립운동가가 가짜 의사 행세를 하며 숨어 살아야 했던 시간. 그 굴욕을 상상해 보세요. 전쟁이 끝나고 장준하는 새로운 무기를 들게 됩니다. 이번에는 총이 아니라 펜이었죠. 1953년 장준하는 사상계를 창간합니다. 이 잡지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시사 잡지가 되었어요. 당시 대학생들과 지식인들 사이에서 사상계를 안 읽으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습니다. 사상계는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했고 나중에는 박정희 정권의 독재를 비판했습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할 말을 했어요. 1962년 장준하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합니다. 언론 활동을 통해 민주주의에 기여한 공로였죠. 반면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합니다. 처음에는 혁명 후 민정이양을 약속했지만 결국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18년간 집권하게 되지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장준하가 처음부터 박정희에 반대했던 건 아닙니다. 1961년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을 때 장준하는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당시 장면 정부가 무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심지어 직접 파티를 열어서 군부 인사들에게 미국 외교관들을 소개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돌아섰을까요? 박정희가 민정이양 약속을 어기고 직접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면서부터입니다. 군인은 정치에서 손을 떼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꾼 거죠. 그리고 결정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장준하는 박정희의 과거를 알고 있었습니다. 만주군관학교, 혈서, 닭하기 마사오, 독립군 토벌. 자신은 6,000리를 걸어서 독립군에 합류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그 독립군을 잡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라니.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장준하에게 박정희 정권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정의가 걸린 문제였어요. 독립운동가는 홀대받고 친일파가 권력을 잡는 이 나라의 현실. 장준하는 이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대표적인 업적 중 하나가 경제 성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경제 성장의 한 축이 베트남 파병이었습니다. 미국의 요청으로 한국군을 베트남에 파견하고 그 대가로 경제 원조를 받았거든요. 장준하는 이것에 강력히 반대했습니다. 아들들의 피로 경제를 살 수는 없다. 젊은이들의 목숨을 담보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정당한가? 이게 장준하의 문제 제기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베트남 파병에 그토록 반대했던 장준하가 파병이 결정되자 장남 장옥권 씨를 참전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반대한다고 해서 자기 자식만 빼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남의 아들은 보내고 내 아들은 빼는 것, 그건 장준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반면 박정희는 어땠을까요? 자기 자녀들을 베트남에 보냈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과 그 정책의 결과를 직접 감당하는 사람. 이 간극이 장준하가 박정희를 비판하는 핵심 중 하나였습니다. 1967년 장준하는 대통령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대문 구치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태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요. 결과는요, 압승이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 을 지역구에서 57,119표를 얻어 당선. 2위와 22,000표 차이였어요. 감옥에 갇혀서 직접 유세도 못하면서 그렇게 이긴 겁니다. 이게 당시 장준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알고 있었어요. 누가 진짜 독립을 위해 싸웠고 누가 그러지 않았는지를. 1969년 박정희는 삼선 개헌을 밀어붙입니다. 헌법을 바꿔서 대통령을 3번 할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장준하는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더 심한 게 1972년에 옵니다.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은 뭐냐면요. 대통령의 임기 제한을 아예 없애고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민주주의의 껍데기만 남기고 실질적으로는 독재 체제를 만든 거예요. 유신헌법 아래서는 대통령을 비판하면 긴급조치 위반으로 잡혀갔습니다. 장준하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됩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944년 장준하는 일본군을 탈출해 독립군에 합류하려 했고 박정희는 일본군 장교로 독립군을 토벌했습니다. 1972년 장준하는 민주주의를 위해 감옥에 갇혔고 박정희는 독재 권력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28년이 지났는데 두 사람의 위치는 그대로였어요. 한 사람은 저항하고 한 사람은 탄압하고 역할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장준하의 죽음 이야기를 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1975년 8월 17일 경기도 포천의 약사봉. 향년 56세의 장준하가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공식적인 사인은 실족사, 발을 헛디뎌 떨어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문점이 너무 많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떨어져 죽었다면서 시신에 생채기가 거의 없었어요. 추락사치고는 너무 깨끗했죠. 고우영 화백이 만화에서 이 장면을 그리기도 했습니다. 저 높은 곳에서 실족해서 돌아가신 분이 생채기 하나 없네 라고 하는 사람에게 군인이 아가리 닥쳐라고 윽박 지르는 컷을요. 장준하는 당시 유신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구속됐다가 병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의 눈엣 가시였던 거죠. 장준하 사후 중앙정보부는 유족들의 취업을 조직적으로 방해했습니다. 단순한 사고사라면 왜 유족들을 그렇게까지 탄압했을까요? 장남 장옥권 씨는 아버지의 진상규명을 시도하다가 중앙정보부의 방해로 말레이시아로 피신해야 했고 1979년 박정희 사후 귀국했지만 신군부에 의해 고문당한 뒤 싱가포르로 망명해야 했습니다. 2004년에야 겨우 귀국할 수 있었어요. 거의 30년 만이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재규예요. 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를 사살한 그 김재규 맞습니다. 장준하가 사망한 1975년 당시 김재규는 3군 단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생전에 장준하를 존경했다고 합니다. 박정희 하면 이를 가는 장준하와 사이가 좋았던 몇 안 되는 군부 출신 인사였죠. 장준하 사후 김재규는 유족을 암암리에 도왔습니다. 재하 인사들이 유족을 위해 서화전을 열었는데 돈이 턱없이 부족했을 때 누군가가 나타나서 남들이 안 사가는 그림들만 골라 2천만 원에 사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중앙정보부장이 된 김재규가 부하를 시켜서 그렇게 한 거였습니다. 김재규는 장옥권 씨에게 이런 말도 했다고 해요. 자네 부친의 죽음은 언젠가 진실이 밝혀질 것일세. 군 정보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건 의미심장하죠. 그리고 4년 후 김재규는 박정희를 쐈습니다. 2007년 7월 11일 기묘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딸 박근혜가 장준하의 아내 김희숙 여사를 찾아간 거예요. 박근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 선생이야말로 누구보다도 애국심이 뜨거우셨고 민주주의 열정을 갖고 계셨던 분이다. 저희 아버지와는 반대 입장에 계셨고 방법은 달랐지만 두 분 다 국가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셨다고 믿고 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들리세요? 방법은 달랐지만이라고 했잖아요. 방법이 달랐다고요? 한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일본군에서 탈출해 6,000리를 걸어 독립군에 합류했습니다. 한 사람은 혈서를 쓰며 일본군에 지원해서 독립군을 토벌했습니다. 이걸 방법이 달랐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장준하의 의문사에 대해 박근혜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대선 후보가 된 뒤 타살 의혹이 불거지자
이미 끝난 사안이라며 책임을 회피했죠. 장남 장옥권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용서하지만 정치인으로서의 박근혜는 용서하지 못한다. 박정희와 장준하. 이 두 사람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박정희 지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경제 발전에 공로가 있지 않느냐? 먹고 살기 힘들었던 나라를 선진국 반열에 올려놓지 않았느냐? 맞는 말이에요. 박정희 시대에 한국 경제가 급성장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준하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핵심이 아닙니다. 문제는 정당성이에요. 독립군을 토벌하던 일본군 장교 출신이 독립운동가들을 밀어내고 권력을 잡은 것. 그리고 그 권력을 18년간 독재로 유지한 것. 이게 과연 정당한가? 장준하는 평생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2013년 긴급조치 위반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긴급조치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도 나왔죠. 장준하가 죽은 지 38년 만이었습니다. 2020년에는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국가가 7억 8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죠. 역사는 결국 장준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장준하의 청렴함이 얼마나 지독했는지 몇 가지 에피소드를 더 들려드릴게요. 아내 김희숙 여사의 회고입니다. 어느 날 장준하가 큰돈을 가져왔대요. 드디어 가계부에 여유가 생기겠구나 싶었는데 며칠 지나자마자 그 돈을 들고 나갔어요. 친구 아들 등록금 대줘야 해서. 결혼식 주례를 서고받은 돈은요. 교도소에서 만난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미 다 기부해버린 상태였대요. 유신 긴급 조치로 구속됐다가 병원 치료를 받을 때 서울대 학생들이 모금해서 치료비에 보태라고 줬어요. 동아일보에서도 모금해서 전달했고요. 그 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죄다 기부해버렸습니다. 말년에는 막사이사이상 메달까지 빚 청산하려고 팔아야 했어요. 아시아의 노벨상 메달을요. 반면 박정희 정권 주변에서는 어땠을까요? 부정축제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죠. 물론 장준하의 이런 청렴함이 가족에게는 고통이었습니다. 자녀들은 가난하게 자랐고 제대로 된 교육 기회도 얻지 못했어요. 완벽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장준하는 자기 자신에게도 똑같이 엄격했습니다. 남한테 엄하고 자기한테 관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장준하 이야기에서 빠질 수 없는 인물 김준엽입니다. 김준엽은 장준하와 함께 일본군을 탈출해 6,000리를 걸어 임시정부를 찾아간 동지예요. 광복군 훈련 때는 외출 나가면 둘이 붙어 다니며 한국 음식 비슷한 중국 음식을 찾아 먹었고 거의 친형제 수준의 우정을 보였다고 합니다. 김준엽은 후에 고려대학교 총장이 됩니다. 역사학자로서 자서전 장정을 남겼는데 장준하의 돌베개와 함께 학병 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혀요. 두 사람의 인생 경로는 달랐습니다. 장준하는 언론인과 정치인의 길을, 김준엽은 학자의 길을 걸었죠. 하지만 그 우정은 변하지 않았어요. 1944년 함께 탈출해서 6,000리를 걸었던 그 청년들. 한 사람은 56세에 의문의 죽음을 맞았고 한 사람은 오래 살아 친구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습니다. 장준하는 개신교 신자였습니다. 목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내 김희숙 여사는 가톨릭 신자였어요. 김희숙 여사의 평생 소원은 남편이 가톨릭으로 개종하고 가톨릭 방식으로 혼인성사를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8월 장준하가 죽기 직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마치 무언가를 직감이라도 한 것처럼 가톨릭 세례를 받고 아내와 혼인성사를 올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정말로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김수환 추기경은 연결 미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준하의 죽음은 별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더 새로운 빛이 되어 앞길을 밝혀주기 위해 잠시 숨은 것뿐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했던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1944년 만주. 두 명의 조선인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스스로 지원해서 일본군 장교가 되었고
독립군을 토벌했습니다. 한 사람은 강제로 끌려갔지만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독립군이 되었습니다. 30년 후 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그 대통령에 맞서 싸우다 의문의 죽음을 맞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 있어요. 너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 것인가? 물론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1944년의 식민지 조선에서 개인의 선택지는 매우 제한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했죠. 하지만 장준하의 존재가 보여주는 건 선택지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면 다른 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해방 후에도 5.16 이후에도 유신 시대에도 선택의 순간은 계속 왔습니다. 장준하는 매번 험난한 길을 선택했고 박정희는 매번 권력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역사는 결국 그 선택들의 총합입니다. 박정희의 묘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 있습니다. 대통령 묘역이죠. 장준하의 묘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1944년 25살 청년이 육천리 대장정을 시작하며 품었던 그 마음. 두 사람의 묘비는 서로 다른 곳에 있지만 둘의 이야기는 한국 현대사에서 영원히 함께 기억될 겁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저항이 있으면 탄압이 있듯이. 그리고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쪽에 설 것인지를. 장준하. 육천리를 걸어서 조국을 찾아간 사나이. 돌베개를 베고 꿈을 꾸던 청년. 독립군을 토벌하던 자가 대통령이 된 나라에서 끝까지 저항하다 쓰러진 민주투사. 그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